1991년 4월 13일 오전 7시 전주교도소의 독방 5호실 안에서 항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화장실 창살에 목을 달아 숨진 남성은 불과 수감되기 며칠 전까지 해당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보안과 교사 이 씨였습니다. 자신의 죄수복을 찢어 만든 끈으로 목숨을 끊은 그가 남긴 건 유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혀있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그들에게 옷을 제공한 건 맞지만 단지 함께 구속된 이재식의 부탁을 받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직무유기를 이유로 파면된 후 수감되었던 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 죽음까지 택한 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파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1990년 12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익산시 소재의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최 씨는 허름한 차림새를 한 3명의 남성을 차에 태우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매우 특이했는데요. 마치 중간에 있는 사람을 연행이라도 하듯이 양옆에서 팔짱을 낀 채 수갑까지 채운 상태였죠. 의아해하는 최 씨를 향해 자신들을 형사라고 소개했던 이 두 남자, 양쪽에 있던 두 남자는 현재 용의자를 체포해가는 과정이니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차를 이용하는 게 맞지만 최 씨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수갑을 차고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나 모양새를 봤을 때 경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돌연 가슴에서 흉기를 꺼내들어 운전대를 잡은 최 씨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 사람은 겁에 질린 최 씨를 향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 협박을 했고요. 그대로 차를 몰아 대전까지 이동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정체는 불과 몇 시간 전 전주교도소에서 탈옥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무리의 행동대장이자 주범인 30살의 박봉선입니다. 그는 1983년 5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어느 산턱에서 처남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악질적인 수감자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해요. 두 번째 사진은 신광재. 그는 21살의 젊은 나이로 15년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습니다. 1989년 5월 새벽 3시 광주시 동구 대림동에 위치한 어느 여성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됐고 결국 이 여성을 살해한 살인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범 김천수. 그는 17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전북 정읍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음주를 한 뒤 기물을 부수는 등의 재물파손 혐의로 체포되어 비교적 가벼운 8개월형을 선고받은 문제아였죠. 이 세 사람 모두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교도소의 감방 동기였습니다.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이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이처럼 우연하게 만난 세 사람은 탈옥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탈옥을 위한 장비나 나름의 비용 등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오랫동안 준비했겠죠. 이렇게 그들은 매우 치밀하고도 세심하게 탈옥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12월 27일 오전 4시 30분 교대를 마친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정한 탈출구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슬그머니 침대에서 일어난 세 사람은 모포를 돌돌 말아서 이불 밑에 넣어서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발소리를 죽여서 화장실로 향했고요. 몰래 휴대하고 있었던 쇠톱으로 창살을 끊기 시작했죠. 사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잘라놨기 때문에 이 창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잘려나갔습니다. 약 30cm 정도의 틈새가 만들어졌고
세 남자는 그대로 창문을 타고 밖으로 탈출합니다. 사다리는 나무 선반을 뜯어내서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 4.5m 높이의 교도소 담장까지 넘는 데 성공합니다. 준비가 나름 정말 철저했어요. 그들은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도보와 택시를 번갈아 이용해 가면서 이동을 했고요. 오전 8시경 완주군 삼례읍에 도착합니다. 삼례읍에 위치한 한 시장으로 향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점퍼, 모자, 장갑 등을 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인근의 철물점에서 식칼 3개까지 구입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모이기로 약속을 한 뒤 잠시 헤어졌죠. 나머지 2명의 행적은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딱 한 사람, 박봉선만이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졌는데요. 공중전화로 근처에 거주하던 지인을 불러내서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약속 장소였던 버스터미널에 이 세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그들은 익산시로 이동해서 여관을 잡고요. 밀린 잠을 보충한 후에 근처에 술집을 전전하면서 미친 듯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던 와중 올 것이 왔습니다. 신문과 뉴스에 실린 자신들의 기사를 보게 된 건데요. 불안했겠죠. 특히 신광재는 이 수배지를 보자마자 다시 대전으로 이동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 말에 따라 오후 8시 5분경에 이 세 사람이 한 택시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바로 그 택시가 최 씨가 몰던 차였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해 가는 척 일종의 쇼까지 벌인 그들은 익산 춘포면에 이르자 태도를 바꿔 이 기사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사에게 현금 37,000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빼앗았고요. 그를 뒷좌석에 태운 뒤 직접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인 봉동읍 근처에 이르렀을 때 박봉선은 최 씨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광재와 김천수가 그를 말렸죠. 결국 최 씨를 다시 택시에 태우고 대전 방면으로 향했는데요. 오후 10시 10분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한 세 사람은 택시와 최 씨를 도로변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28일 오전 6시 10분 기차를 타고 대전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그들은 자신들을 추적하던 전주교도소 교도관들과 맞닥뜨립니다. 허겁지겁 기차에서 내렸죠. 철길을 따라 동구 삼성동 쪽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시간 뒤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그들에게 검문을 구실로 다가온 대전 동부 경찰관들에게 그들이 붙잡힌 겁니다. 세 사람은 미리 준비했던 그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했고요.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까지 빼앗은 뒤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터미널 인근을 배회하다가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져 있던 봉고차를 발견하고 차주를 협박해 차량을 탈취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던 도중에 한 차례의 검문 수색이 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밀고 나갔다고 해요. 겨우겨우 신탄진에 도착한 범인들은 봉고차를 버리고 자신들을 추적하는 경찰들을 향해 실탄을 쏘고 야산으로 달아납니다. 오전 11시 20분 이 세 사람은 어느 민가의 몸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리다가 대청호 선착장에 메어져 있던 고기잡이용 배를 타고 상류의 무인섬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경찰들 역시 공수부대 소속의 고무보트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갔죠. 악착같이 따라간 끝에 약 20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이들이 대치합니다. 긴장감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3명의 탈옥범들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박봉선은 경찰들에게 겨눈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설득에 태도를 누그러뜨린 그는 경찰을 향해 식량을 보내주면 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선뜻 조건을 수락하며 식량을 받을 사람이 직접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요구해요. 박봉선은 김천수, 그 미성년자의 김천수를 대표로 지명했고요. 김천수는 그 뜻에 따라 경찰에게 향했죠. 경찰은 곧바로 그를 체포했고 고무보트에 태워 연행합니다. 뒤이어 현장에는 수사 당국에서 파견한 지원 인력과 헬기가 도착했고요. 남은 2 사람을 향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는 방송이 송출됐습니다. 낮 12시 20분 검거조가 박봉선과 신광재에게 권총을 겨누며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이 모습에 위협과 불안감을 느낀 박봉선은 가지고 있던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그대로 발사합니다. 홀로 남은 신광재 역시 박봉선이 떨어뜨린 권총을 주워들어 왼쪽 가슴을 쏴 자살을 시도했죠. 동시에 경찰이 발포한 3발의 총알이 그의 몸에 꽂혔고 즉사한 박봉선과는 달리 신광재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바깥 생활이었지만 그 끝은 결국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가혹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자유는 겨우 31시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전주와 대전의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탈옥 사건으로 인해 전주 교도소 내의 허술한 감시 체제와 공조, 검문 검색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탈옥 사건은 범인들이 교도소 담장을 넘고도 3시간이 지나서야 발각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경찰은 서둘러 수사본부를 설치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고 역과 터미널 등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실상 범인들은 탈옥 후 대전으로 이동해 흉기를 구입하고 성매매까지 하는 26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검문 검색도 받지 않았죠. 검찰은 붙잡힌 김천수의 자백을 통해 그들의 탈주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박봉선과 신광재에게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일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탈옥 첫날 따로 떨어져서 개인 시간을 가질 때 왜 혼자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뒤이어 김천수는 도피 자금인 55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털어놓습니다. 박봉선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감방 안에서 꽤 오랫동안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범인들이 도주 중에 사용했던 수갑 역시 박봉선이 교도소 안의 화장실에 숨겨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죠. 구입 경로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탈옥할 때부터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계와 운동화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교도소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나 관계자의 공모나 방조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이 쇠창살을 절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상쩍은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한 달이라는 기간에 걸쳐 절단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를 눈치챈 교도관이 단 한 명도 없었냐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 끝에 총 3명의 교도관이 구속됐는데요. 탈옥범의 편의를 봐줌으로써 탈옥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직무유기 혐의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필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감방 수검이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 무기수와 소년범을 한 방에 수용한 점, 교도소 내 반입금지인 담배 등의 물품이 수시로 매매된 점, 이러한 여러 행정적인 하자가 그 증거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주교도소 전현직 보안과장 등이 징계를 받고 구속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씨가 바로 오늘 사건 맨 처음에 등장했던 인물이었죠. 어디까지나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에 하나지만 그저 안일하게 여겼던 행동 하나가 큰 나비 효과로 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검거된 김천수는 죄목이 추가되어 가중된 징역을 살게 됐고요. 이후에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전주교도소 3인조 탈옥 사건은 1990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강경한 목소리로 선포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꽤나 살벌하고 차가웠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어이 탈옥을 감행한 3사람. 그 끝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맞는 장소에서 그에 맞는 벌을 받음으로써 속죄를 해야겠죠. 온갖 방법으로 감옥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들이 밖에 나와 했던 일들은 결국 다시 생각해보면 또다시 감옥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1990년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